자, 이제 22번하고 23번 문제는요, 보기 하나 가지고 두 개씩이나 사례 추론 문제를 냈습니다. 역시 법지문 같은 경우 이 개념하고 요건 효과 같은 걸 설명하면서 지문 속에 사례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지문에는 개념만 쫙 설명해 놓고 사례가 빠져 있지 않는 경우 그 사례는 어디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히 두 개씩이나 만들었네요. 똑같은 아니 하나의 박스 가지고 자 차근차근 보면은 이 보기를 읽을 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비틀거나 문제를 만들었는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하죠. 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이 A국하고 B국이 서로 범주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 제3국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인들이 가는 X고 지금 나는 Y예요. 하여튼 자, 나는 Y인데 X는 A국, B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Y는 A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A국은 청구국이고 B국이 B청구국이네요. 그런 지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자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B국으로 탈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A국은 B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더니 자 이거 보세요. 제3국 국민이라고 하니까 이거 딱 지문에 어떤 개념하고 대응됩니까? 자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자국민이 아닙니다. 제3국 국민 자국민이 아닙니다. 즉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 거절 못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X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인도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보면은 가는 경제범죄고 나가 지금 정치범죄 같은 건데 이 경제범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보이스피싱에 많이 가담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막 하다가 사기를 치고 바로 경제범죄가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죄죠. 사기를 막 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나라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 뭐 조선족이거나 그런 범인인데 하여튼 제3국 국민이긴 하지만 이건 경제범죄가 아니고 아니 정치범죄가 아니고 경제범죄죠. 사기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넘겨주는데 허가 아니라 허가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애국 정부에 반대하는 자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성격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치범 불인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그걸 묻는 문제라는 거 하는 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국민 Y가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A국의 무인 공공시설 무인 회필이면 무인이라고 할까요? 공공시설은 사람도 당연히 지킨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무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지문에 그 테러 행위 얘기 나올 때 무고한 불특정 다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바로 이거에 아니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그래서 아까 정치범죄라고 하더라도 아예 알아서 그랬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는 아예 정치범죄 자체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인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예 무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 범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애국에서는 바로 이 Y가 아주 눈에 가시겠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했더니 미국 법원이 역시 판단을 하네요. 법원이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해요. 즉 뭐라고 받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테러 행위가 아니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즉 일반 형사적 성격보다도 정치적인 성격이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반 형사범죄로의 성격보다는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검토를 한 거죠. 이게 더 성격이 우월하다. 자, 그리고 이게 시설을 파손만 하려고 했지 파손된 것도 아니에요. 뭐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치범죄라는 이유로 또 정치적 성격이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문에 어떤 거와 대응하는지 좀 쉽게 좀 대비를 시켜야 되고요. 자, 여기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테러 행위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건 100% 장담하는 건 아닌데, 이 나본 사례는 어떤 사례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제가, 뭐, 출제자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베트남 사람 얘기를 한 거로 제가 확신이 듭니다. 이제 애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국이 베트남이고요.
A국이 베트남이고 그 애국 정부에 반대하는 그 A 국민 Y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베트남이 공산주의 공산화가 된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자유 베트남 혁명 정부 운동인가 뭐 자유 베트남 혁명 정부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 본국의 그런 공산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어요. 방송도 하고 막 그러니까 상당히 베트남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한 Y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Y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 짓고 베트남 도망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은 이 베트남이 청구국이 되는 것이고 바로 A국 베트남이 청구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B국 피청구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청구국이 됐어요. 바로 그래서 베트남이 이 Y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Y를 자기 나라로 넘겨달라고 청구했을 때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례를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서 이 인도를 거절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 실제로 베트남 사람이 한 행위는 뭐 공항을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려고 했는지 뭐 그건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 사안은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막 폭발물 같은 거, 폭약이라든지 화약, 뇌강 같은 거 막 운반하다가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폭탄이나 뭐 화약이나 이런 걸 뇌관이나 운반하려고 했던 목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거였는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려는 거였는지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더더욱 우리 법원의 결정도 테러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어느 국어 강의에도 이렇게 실제 사례를 딱 조사해서 같이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또 출제자하고 말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 나아 사례는 분명히 이 베트남 사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하고 나를 같이 봤습니다. 네. 22번 보겠습니다. 예, 가하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네. 경제범죄도 그렇고, 이 시설, 파괴하려고 한 것도 그렇고 일단 서로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인도해달라고 청구를 했겠죠. 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B 2번 A국과 B국 간의 이제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봅시다. X는 A국 사람도 아니고 B국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적용 안 되죠. 또 Y도 그 피청구국 B국 사람이 아니고 청구국 A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청구국, 피청구국 지위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 헷갈리는 거와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국민 인도 거절할 수 있는 아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하여튼 X는 확실히 아니고 역시 Y 역시 청구국 A국 사람이지 피청구국 B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거는 피청구국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 3번 Y 행위는 X와 달리가 있으니까 X와 다른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네,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바로 아까 절대적 사유 정치범죄 있었잖아요. 정치범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게 무인 시설을 파손하려다 걸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항 같은 거였다면은 진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 범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당연히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지금 이걸 문제로 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인이라고 각색을 했고 따라서 정치 범죄의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보다 성격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역시 정치 범죄 불인도 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인도를 거절한 것이고 근데 X는 그렇지 않죠. X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X는 요번 아까는 3번은
Y가 X와 달리인데 이제는 X가 Y와 달리 차이가 있나 봅시다.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Y 모두에 대한 애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아, 이건 아까 뭐에 대응됩니까? 아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B국은요, 아까 가는 X는 B국 사람 아니고 또 나도 Y도 B국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외국인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일단 자국인이란 이유로 인도 거절 사유는 당연히 안 되고 아까 지문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단 청구가 있으면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당되고 여기서 또 다시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인도 청구가 있으면 응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나오는 것이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나오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리면은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꼭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절대 넘겨서 점핑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5번.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아까 답 고르기 쉽네요. 이제 유죄 판결 받았으면은 B국은 X와 Y 처벌을 위해서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완전히 말이 안 되죠. 답 고르기 쉬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B국에서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이 판결이 확정됐거나 또는 재판을 받지 않았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고르기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1번부터 4번까지 함정이 빠졌더라도 5번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개념을 한번 되돌아가서 설명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23번도 역시 계속 가나에서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네. 2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은 자, 우리가 앞에 22번을 통해서 가하고 나를 확실히 이해했으면 뭐 나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보겠습니다. A국 법원이 1번.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Y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딱 이거 보자마자 웃음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A국 법원은 지금 청구국 법원이고 B국 법원이 바로 B국이 피청구국 법원인데 지금 이 선지는 결정을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청구국 법원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인도 청구를 받으면은 넘겨줄지 말지 결정하는 B나라 법원이 결정을 해야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거꾸로 B국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B국 법원 피청구국 법원은 Y 행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하겠군. 그래서 인도를 안 하는 거죠. 네, 아까 딱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네, 바로 이게 아까 우리 22번에 바로 22번에 3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22번의 3번 선지 B국이 이 Y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해당된다고 보는 것 이유는 바로 정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선지를 이해했다면은 23번도 답을 2번은 적절한 거라고 딱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정치 범죄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도를 거절하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선지 보겠습니다. A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서 Y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것도 헷갈릴 수 있죠. 급하게 보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A국은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지금 이 Y가 어떤 뭐 A국 사람의 국가 원수라든지 뭐 높은 사람의 신체나 이런 걸 해치려고 한 범죄가 아니죠. 공항 시설 같은 공공시설물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가해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좀 어렵겠고요. 그건 무리겠고 분명히 A국은 테러 행위라는 이유로 아마 인도를 청구했을 겁니다. 즉 테러 행위니까 아예 정치 범죄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각색을 한 바와 같이 엄연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려다가 걸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B국 법원에서는 아예 테러 행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것도 우리가 급하게 보다 보면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그 한 문단 안에 테러 행위하고 가해 조항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가해 조항의 의미는 국가 원수 같은 사람들 신체를 해치거나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그런 것만 한정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 미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 이것도 아까 그래서 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정치법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대부분 뭐 공통적으로 정치법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은 정해두고 있지만 정치 범죄라는 걸 정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 걸린 거죠. 네, 대부분은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범에 대해서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은 둘 수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말하는 정치 범죄란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는 규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의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단하는 몫은 법원의 몫이라는 거죠. 그다음 5번 미국 법원은 와해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즉 그렇기 때문에 불인도 대상이니까 인도를 해서는 안 되죠. 네,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겠군. 이거 저거 틀리네. 여기서 미국 법원이 내린 거는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도 불허 결정, 즉 불인도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하면 인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외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하게 보다 보면 틀릴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이 와해 행위하고 그 다음에 또 테러 행위라는 거의 의미 또 일부러 각색을 해서 무인이라는 것까지 만들었고 22번에 아까 3번 선지를 이해했으면 23번도 적절한 거로 2번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기 하나에 2개 문제가 달려 있었던 22번과 23번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4번으로 올라갑니다. 네, 24번 문제도 역시 사례 추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이 4조, 5조, 6조를 만들었는데 이 조항들 또 지문하고 또 어떻게 매칭되는지 한번 또 선지가 5개가 나와 있으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자, 이 보기 안에는 조항이 4조, 5조, 6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조에 하나씩 선지가 만들어질 테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선지는 서로 2개씩 묶어서 공통되거나 차이가 있거나 비교하는 선지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1번 제4조에서는 2번 5조에서는 3번 6조 그다음에 4번은 4조 5조 묶어서 공통점 묻는 거고 5번도 5조 6조 묶어서 공통점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보기만 딱 봐도 보기에 5개가 나온 것이 아니고 3개가 나와 있는 거로 봐서 하나하나씩마다 선지 하나씩 그리고 남는 2개는 2개씩 3개씩 또는 묶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짐작을 하고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이것도 이 보기의 개념하고 지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봅시다. 아까 또 나오네요. 4조.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아까 우리가 표현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은 약간 틀리지만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그러니까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 지문에 나왔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첫 번째 자국민인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자국민이란 이유만으로 감싸고 재판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청구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너무 정의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할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에 최소한 재판은 회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항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5조 보겠습니다. 5조. 이제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바로 이것도 역시 또 같은 취지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네, 표현은 다르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재량에 따라 또 지문에서 제가 보충 설명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인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딱 감을 잡으시고 바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제가 지문으로 다시 영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바로 자국민인 경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겁니다. 바로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죠. 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가 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넘겨받으려면은 보증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아까 지문의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매칭시키고 다음 6조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의 저지른 범죄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처벌될 수 없다. 바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무슨 원칙? 특정성의 원칙이었습니다. 특정성의 원칙.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마지막 독서 문제 세트 단어 빼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막판에 문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역시 이 경우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하고 특정성의 원칙. 즉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에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사례 추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문제 풀기 쉬워야 됩니다. 1번 선지 4조에서는 이렇게 피청구국이 자국민 인도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처벌하지도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겠군. 맞습니다. 거절할 때에는 요청이 있으면은 기소당국에 사건 회부해야 된다. 지문에 나온 설명 그대로고요. 2번 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용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봐야 됩니다. 보세요. 내용은 딱 쉬워 보이지만 피청구국, 청구국. 자, 넘겨받는 나라가 보증해줘야죠. 그래야지 피청구국에서 넘겨주죠. 피청구국에서 믿고 넘겨주죠. 그러니까 보증을 해줘야 되는 나라는 피청구국이 아니고 청구국이죠. 그래서 피청구국, 청구국이 틀렸습니다. 이 앞에 피자가 들어야 되고 이건 피자 빼야죠. 그래서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보증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고 휙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뭐지 하다 보면 시간만 갑니다. 3번 제6조의 내용으로 보아 이 조항 특정성 원칙 바로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대응되고요. 4번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개 조항씩 묶어서 나옵니다. 4조와 5조는 모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해당되는 조항. 아까 제가 분명히 보기 분석할 때 봤던 그대로고요. 5번 선지 5조와 6조는 범죄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지문에도 인권 얘기 나왔지만 꼭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5조와 6조 내용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아 이건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이야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우리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돼서요. 물론 국어의 문제풀이를 하는 큰 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제가 그래도 보다 더 정확하게 지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배경 지식을 또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이 또 국어보다는 한국사를 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역시 항상 제가 다른 국어 설명할 때도 항상 마지막에 결부시키는 거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나온 사례하고 같이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간단히 한번 여기 빈칸에 제가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거는요. 가상 사례인데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국사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사례가 뭐입니까? 바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바로 우정총국 개국기념 파티할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개화당들이 사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민씨 왕비의 민씨 친척들 대신들을 많이 또 테러를 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갑신정변 주역들이 이른바 3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더 이상 안 도와줘가지고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김옥균하고 박영효.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우리 22번 지문에 나왔던 Y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몰래 배를 타고 밀항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김옥균 박영효가 있던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때 물론 조선이었겠지만 조선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나라들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청구국일 테고요. 당연히 왕이나 왕비 입장에서는 정말 참 진짜 철전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돌려받아가지고 잡아들여서 진짜 막 능지처참을 해도 정말 속이 안 풀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왕비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위가 피청구국이 될 것이고요. 피청구국. 자, 그러면 한국이 일본한테 이 사람들 범죄인 인도하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어떤 이유를 내세웠겠습니까? 바로 우정총국 개국 파티에서 폭탄 터뜨리면은 진짜 거기 와 있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막 진짜 크게 죽거나 다치거나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을 것이냐 하면은 테러 행위라고 먼저 주장을 했을 겁니다. 테러 행위. 테러 행위는 아예 정치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들 규정돼 있다고 했어요. 또는 뭐 왕비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또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봐서 가해 조항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가해 조항.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당연히 넘겨주려고 할 리가 없죠. 일본은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청구를 만약 일본이 받았을 경우에 피청구국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인도를 거절했겠습니까? 아까 그 보기에 나왔던 그 나의 Y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곳에 폭탄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것이 꼭 뭐 아무나 걸려라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장소에 나와 있던 또 주변에 있던 뭐 민씨 친척들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한 행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즉 테러 행위가 아니니까 정치 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진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건 맞죠. 그 당시 이제 그 이른바 사대당들의 그 개화 정책이 너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 맞는데 이제 과연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에 해당될 것이냐 아니냐 또 그런 걸로 가지고 서로 관점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그 외에는요 뭐 김옥균 박영호가 일본 사람도 아니니까 뭐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서로 주장이 대립될 만한 거는 테러 행위냐 가해 조항이냐 또 테러 행위 아니다 정치 범죄이다 그리고 역시 가해 조항 그냥 대신들만 죽이려고 했을 뿐이지 뭐 왕이나 왕비나 그런 국가 원수급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김옥균하고 박영호 이 사람들은 또 왕을 모시고 이제 피신시키려고 했죠. 당연하죠. 그거야 뭐 왕이 없으면 또 자기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까지 무너뜨릴 그런 생각은 없었고 하여튼 왕을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지 또 권위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덧붙이자면은 테러 행위도 아니고 가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도를 거절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한국사 채널이다 보니까 이 범죄인 인도 조약 또 정치 범죄 얘기하는 기회에 한번 재미있는 사례 추론으로 해서 갑신정변 때 이런 폭탄 테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일단 행위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던 김옥균 박영호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주장을 했을까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시간도 마지막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